안녕하세요. 네, 박수. 자, 일단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 잠깐 계정사, 아니 수정 정오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한번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정오표에 좀 백선하고 오는 지문에 좀 틀리는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이거 좀 확인하시고, 백선에 정답이 틀린 거 하나, 이렇게 15번에 정답을 2번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고, 오른 지문을 이제 하면서 제가 수업할 때 오류가 있는 게 두 개가 좀 보이는데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오탈자는 뺐어요. 오탈자도 몇 개 있었는데. 자, 일단 이론 정리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마지막 차분히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전에 공지했듯이 우리 이론 정리는 3주차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 공부할 때 키워드를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다 옳은 지문이니까 좀 편하게 읽히긴 하겠지만 이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서 이제 빠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니까 키워드를 잘 체크하면서 지문을 공부하셔야 되고,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정리하는 건 막 다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포인트만 딱 정리해서 다음에 볼 때, 정리하는 건 다음에 보기 위해서죠. 다음에 볼 때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내 몰랐던 내용만 확인할 수 있게, 좀 더 내가 부족하면 요약집을 찾아서 또는 스마트 학교를 찾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설명드릴 때는 가장 간략하게 포인트 정리를 하고 암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해는 가능한 지금은 설명한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복습하셔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옳은 지문은 전에 우리 원데이 특강에서 핵심 키워드 특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특강을 듣고서 특강집으로 공부하셨다라면 집에서 공부할 때 옳은 지문 쭉 오늘 공부했던 거 살펴보고 복습하면서 다시 핵심 키워드 특강집을 다시 꺼내서 다시 읽어보시면 지문 정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죽으라 해야 돼요. 자, 바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옳은 지문 보죠. 첫 번째 테마 1번의 부동산학의 이해. 우리 1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나 나오면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자, 보죠. 1번에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볼 때 민간 부분에서 볼 때라고 나왔네요. 민간.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학문이니까, 자, 민간 부분에서는 무조건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민간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냐, 그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중요시하는데 정부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좀 정책으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부동산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부동산 활동이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활동, 예를 들면 투자, 수요 공급,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게 다 부동산 활동이죠. 이 부동산 활동을, 자, 이걸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한 거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동산의 모습, 부동산 현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자, 3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앞에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보니까 순수과학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우리가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학문적 성격을 얘기할 때 암기한 게 하나 있어야죠.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죠.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라고 정의해야죠.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4번, 5번에는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우리 학개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뭔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겠죠. 투자결정 또는 뭐 개발결정, 금융결정, 이 세 가지가 의사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개발을 할지 말지, 돈을 빌릴지 말지. 이때 중요한 거, 금융결정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주의할 건 빌린 대가가 있죠. 빌린 대가로 줘야 되는 거 이자율. 이자율이 항상 작아야 빌리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낮을 때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찌됐거나 다 의사결정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투자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나와야죠. 자기 이윤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이걸 얻기 위해서 목표로 한다라고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건 의사결정식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종합식이라고 나왔네요. 접근 방법에서. 종합하는 건 우리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부동산이나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는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복합한다. 반드시 세 가지 측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종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를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나간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에 아래 이윤의 극대화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의사결정식이 나와야 돼요. 종합식이 나오면 안 되고 법경기 나오면 여기에 종합식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 6번 보죠. 자, 부동산학에서 여러 원칙이 있는데 자, 원칙이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 안전성의 원칙 등이 있는데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죠. 능률성, 효율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그럼 잘하자라는 얘기를 할 때 소유할 때는 잘 소유하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소유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건 여기에 능률성의 원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하자라는 건 무슨 원칙이냐라는 게 지문이에요. 여기에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최근에 나온 지문은 경제성의 원칙으로 오답이 나왔죠. 능률성의 원칙, 최우선 원칙, 잘하자라는 원칙이에요. 소유를 잘하자, 최유효 이용하자라는 얘기. 자, 부동산학을 우리가 정의할 때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동산 현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실무에 응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나왔으니까 사람 사는 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과학이란 말을 쓰고 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실무에 응용한다는 얘기예요. 실무에 응용도 한다.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 응용한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동산학은 법경기의 종합, 실무에 응용도 하고 사회과학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 이런 거 규범과학,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추자연 기초 순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암기돼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부동산학을 정의할 때 자, 이론을 정립할 수도 있고 실무에 응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시하는 성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방법적인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 정리해 두시고 자, 8번 보죠. 임장활동으로 규정한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한다라는 건 두 가지 성격인데 자, 대물활동. 즉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서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죠. 물건에 움직이지 않아서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건 부동성과 대물활동이다 라고 정의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부증성 여기에 대인활동 두 개가 틀리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부동성, 대물활동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임장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고 자, 9번엔 먼 옛날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여기에 내부 조직에서 조직이 나왔다고 여기에 조직윤리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는 틀린 얘기예요. 자, 내부 조직이라는 얘기는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관계의 윤리는 고용윤리라고 해야 돼.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조직윤리는 이건 내부 조직이 아니라 외부 조직이라고 나와야 돼요. 외부 조직 간에 지켜야 될 윤리. 외부 조직은 뭐냐?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 간이나 동업자 단체와의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조직윤리를 암기할 때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좋겠다라고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외부 조직윤리. 자, 조직 나왔다고 조직윤리 나오면 틀린다. 내부 조직이라고 나오면 이건 고용윤리고 외부 조직이 나와야 조직윤리라고 한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테마 2로 넘어가 보죠. 부동산의 개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총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죠. 주로 부동산의 개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5개 외워야죠.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재, 소비재, 그 다음에 상품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경제적 측면의 5가지의 부동산이죠. 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토지는 생산재이자 동시에 소비재가 될 수 있다죠. 당연히 동시에 자본이나 자산이나 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 경제적 측면으로 보는 거다. 생산재를 생산 요소라고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자, 3번 보죠.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나왔네요.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이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고, 이거 어디에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이 협의의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때 이제 보니까 4번에 물리적 개념이라고 나왔는데, 물리적은 다른 말로 기술적이죠. 이건 눈에 보이는 이란 얘기죠. 우리가 계속 물리적 감가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 노후화를 얘기했고,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다.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개념을 우리가 봤을 때 4가지로 볼 수 있죠. 이 4가지가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출제자가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을 썼던 건 주로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형태가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적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물리적, 기술적 개념밖에 없다. 그래서 유형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기술적, 물리적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정의하고, 자, 5번에 보니까 재단이 나왔네요. 재단. 자,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재단이 나오면 준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의제하는 또는 간주하는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준부동산을 정의하면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부동산에 취급해 주겠다. 준부동산. 자, 그래서 공장, 재단 이렇게 광업재단, 부동산의 개념에서 재단이 나오면 준부동산을 얘기하고,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으로 라고 나오면 틀리고 동산 등이에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이제 법률에서 구분하는 거죠. 법률에서 우리가 협의는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하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자, 법률에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걸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고,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재단이 나오면 이건 준부동산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법률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준부동산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으로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법률에서는 협의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정착물, 거기에 토지정착물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하면 광의의 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부동산으로 취급할 때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취급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겠네요. 부동산은 아닌데 광의의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번 보죠. 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을 때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에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여러 번 공부했었던 거죠. 복합 부동산과는 다른 거예요. 복합 부동산은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해야죠. 원래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독립된 객체인데 거래할 때 일체로 거래되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거, 아파트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얘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개념이다. 잘 주의해야 되고. 자, 7번 보죠. 정착물을 얘기할 때 이거 오타가 있네요. 제거하여도 라고 좀 바꿔주시고, 자, 제거하여도 또는 분리하여도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정착물이냐라고 봤을 때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보는 거죠. 떼어냈을 때, 분리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로 취급한다.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고, 떼어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해야죠.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 자, 8번에 볼 때 딱 지문을 보니까,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나왔으면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정착물 맞다예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취급한다, 간주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다. 단, 이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된 정착물이죠. 독립 정착물은 아니고 정착물은 맞는데 종속 정착물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다.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유일하게 가식 수목이죠. 등기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 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건 종속 정착물, 그 다음에 가식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9번에 보니까 명인 방법의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나왔네요. 그 다음에 건물 또는 재배되는 농작물. 자, 건물, 명인 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된 농작물은 정착물 맞고, 이건 독립된 것으로, 그러면 토지는 갑에게, 여기 위에 있는 독립 정착물은 을에게 거래할 수 있죠. 독립된 정착물, 이걸 독립 정착물이라고 하죠. 독립 정착물이다 라고. 그래서 독립 정착물 4개 기억해놔야죠.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 수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4개 독립 정착물 기억해놔야 되고. 자, 10번에 보니까 가식 수목 이렇게 나왔네요. 가식 중인 수목은 유일하게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거죠.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면 뭘로 취급한다? 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죠. 정착물이 아니다. 부동산을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본다. 가식을 이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 대표적으로 우리 판잣집 같은 건 정착물이 아니다. 가식 수목도 정착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부착한 것도 정착물이 아니다. 임차인이 부착한 것도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자, 11번 보죠. 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이때 이제 지하에 있는 지하수의 권리는 인정이 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놔야 되고, 자,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자, 12번에 보니까 지하권, 이건 지중권이라고도 하죠. 지중권, 땅 중간에. 자,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 공간, 지중권, 지하권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고, 이때 주의할 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포함됐느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지표권이에요. 이때 용수권은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자, 지하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표권에 포함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표권 얘기하면 경작하거나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용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표권에. 자, 13번에 보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라고 나왔네요. 용적률 얘기하면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개발권 이전 제도도 이것도 용적률을 이전하는 개념으로 봐도 괜찮아요. 개발권을 용적률로 봐도 괜찮다. 자, 개발권 이전 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개발권 양도 제도, 이전 제도. 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토지용 규제라고 했어요. 자, 얘는 토지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라고 나왔네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뭐예요?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규제가 극심한 곳에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리고서 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나타날 건데 이걸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별개로 떼어내서 이전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이 개발권을 줄 테니 정부가 규제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뭐 해라? 이전해라, 팔아라.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에게 팔아라. 그래서 뭘 받아라? 보상을 받아라. 근데 이 보상은 정부가 돈을 쓴 게 아니죠. 이전했잖아요. 거래를 했으니까 뭘 통한 거예요? 시장을 통한 거예요. 거래는 무조건 시장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 제도이나 가장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더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에 속한 거죠. 얘가 등장한 건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개발권 양도제,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라고 해야 돼요. 우리 간접개입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 보조금 정보. 이때 개발은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부담금 얘기하는 거죠. 이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용 규제라고 봐야 된다. 자, 어찌됐거나 얘는 다 공중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에 대한 용적률. 이거 용적률도 공중 개발할 수 있는 권리니까 공중공간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자, 토지의 분류로 넘어가죠. 자, 우리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내용이죠. 이건 뭐 무조건 맞아야죠. 잘 정리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요약집이나 살펴보면서 암기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부지라고 나왔네요. 부지. 가장 중요한 건 바닥 토지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는 다 부지라고 한다.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 분류를 부지라고 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부지라고 한다. 자, 이번에 보니까 택지라고 나왔네요. 이건 공법에서 대지라고도 얘기하죠.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라고 해요. 그럼 지어져 있는 건 택지라고 할 수 없을까요? 지어져 있는 것도 택지가 맞는 거예요. 지어져 있다라는 건 지을 수 있었으니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주상공업 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이용 목적으로 조성됐다.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져 있거나 지어져 있는 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죠.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더라 라고 나오면 이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대지라고 하죠. 자, 부지와 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지는 바닥 토지고 대지는 택지를 얘기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얘기할 때 주상공업 용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하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만을 얘기할 때는 건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죠. 필지. 필지는 가장 중요한 게 등기 등록단이죠.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고 하나의 지번이 붙겠죠. 우리가 등기 등록하면. 그래서 소유권 범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등기 등록단 이렇게 나오면 필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획지도 한번 정리하면 획지는 뭐가 비슷한, 뭐가 유사한 가격 수준이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획지라고 얘기하죠.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일획지라고 얘기한다. 가격이 유사한,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자, 4번에 보니까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 현 상태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는데 자, 시장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고 나왔네요. 그럼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면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가치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감가라고 하죠. 그러면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이건 건물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가능성이 낮아서 건부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최유효 이용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게 1층짜리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다라면 그 토지를 사도 바로 10층을 짓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최유효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아질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고. 자, 건부지 가격은, 자, 건부지의 가격은 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뭐 문장을 잘 봐라. 건부감가는 건부지의 가치가 감해진 거죠. 그럼 나지보다 높다 낮다? 낮다를 얘기한다. 건부지 가격이 나지보다 낮다라고 하죠. 건부감가. 자,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건부감가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뭐라고 붙었어요. 여기에 규제가 강화된 곳에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또는 보상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규제가 강화된 곳은 건부지가 오히려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면 건부감가인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오히려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도 나타날 수 있다. 자, 6번 보죠. 정착물도 없고 라고 나왔어요. 자, 나지를 얘기하는데 나지에서 문제를 내는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즉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지. 중요한 건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예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지. 자, 7번에 보니까 물에 침식해서 보니까 하천으로 변했다라고 나왔네요. 물에 잠겼다, 하천, 강으로 변했다. 물에 잠긴 건 모두 다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죠. 포구라고 하면 물이 있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얘기하죠. 물에 떨어진 토지. 자, 8번도 보니까 포락지는 이라고 나왔을 때 과거에는 전답이었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다라고 나왔죠. 물에 잠겼다. 무조건 물에 빠진 토지 나오면 포락지밖에 없어요. 포락지. 자, 9번에 보니까 자, 이행지와 후보지 구분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감정평가에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택지, 농지, 임지 얘기하면 이건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택지, 농지, 임지, 용도 지역이 나오고 이 세 개를 용도 지역으로 바꾸고 바로 다음에 내서라고 나오면 용도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전환 전이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환 중에 있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건 이내죠. 이내. 암기했던 건 후간, 이내죠. 용도적 내에서는 이행지, 용도적 간에는 후보지라고 나와야죠.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건 전환되고 있는 이야 돼요. 자, 이 세부 지역은 속이려고 냈던 거지. 중요한 건 용도 지역 바로 다음에 단어가 용도 지역 간에, 용도 지역 내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간에서 나오면 후보지, 내에서 나오면 이행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후간 이내죠. 이때 중요한 건 전환 전이다, 전환 후다라고 나오면 안 되고 전환 중에 있는 토지예요. 후보지 한번 잠깐 보죠. 여기가 농지였는데 얘가 택지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용도지역 맞죠? 얘도 용도지역 맞죠? 우리가 용도지역 얘기하면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하니까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이니까 얘를 후보지라고 할 건데 전환전은 농지예요. 전환 후는 택지예요. 전환 중에 이름이 없어서 이걸 후보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환 중에 있는 거다. 전환 전이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확인할 건 자, 용도지역 내에서 나오고 전환 중에 있는 이면 이행지, 용도적 상호 간에 나오면 이건 후보지 이렇게 나와야죠. 10번의 소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소예요. 원래 자연 그대로의 토지.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하고. 자, 11번에 보니까 자, 건부지 중에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부지 중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이걸 택지 중에서 또는 대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갑의 땅이라고 나왔어요. 갑의 땅의 소유권 범위예요. 필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필지죠.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건물이 지어져 있대요. 그럼 건부지예요?
건부지 맞아요? 택지라고 할 수 없어요? 택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이 비슷해. 요만큼 한 필지의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걸 일획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이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에서 건물이 지을 수 있다라면 건물이 지어져 있을 수 있는 것도 지어져 있는 것도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 이거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라고 나왔네요.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이죠. 이걸 공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건 아니고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얘기할 때 공지. 이때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공지가 뭐 한다? 줄어든다.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자, 12번에 보니까 경사진 토지라고 나왔네요. 이 경사진 토지를 법지. 이 법으로만 인정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근데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 이거의 정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빈지죠. 얘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부는 없지만 바닷가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실익이 많은 토지를 빈지라고 한다. 해변 토지 바닷가.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얘가 중요한 거죠. 빈지가 나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는 없는데 활용가치 많은 바닷가를 빈지. 자,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이걸 맹지.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할 수 없어서 감가가 있을까요? 감가 있겠죠. 맹지 감가도 있겠네요. 그러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접촉하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자, 15번에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선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얘도 감가가 있을까요? 선화 감가가 있겠죠. 얘도 감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더라. 가치가 낮아져서. 자, 16번 보죠. 자, 표준지 나오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가 나와야죠.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 뒤에서부터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이걸 표준지라고 한다. 그래서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건 표준지. 얘를 잘 봐야죠. 표본지라고 나오면 안 돼요. 표본지는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 이렇게 나올 때 표본지고 공시를 위해서 선정하는 건 표준지.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자, 그 다음에 17번 보죠. 1단지가 있는데 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것도 좀 오탈자 좀 바꿔주시고 불가분의 관계. 자,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덩어리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1단의 토지를 1단지라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를 합쳐서 1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갑을 병의 땅이 있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면 갑을병의 토지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필지의 토지를 묶어서 1단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서 이제 올해 감정평가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원래는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개별 평가가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여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일부분 평가죠. 일부분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은 필지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이렇게 있을 때 세 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단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개별로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일괄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지의 경우는 일괄평가한다. 여러 필지가 합쳐져 있어서 필지별로 한다면 개별로 한다는 건데 개별 평가가 아니라 일괄 평가한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불가분이란 말이 쓰여 있으니까.
자, 여러 필지가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을 때 한 덩어리 토지 1단지라는 말을 쓰고, 자, 18번에 보니까 지적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중요한 거 인공수로 나오면 지목 하나 기억해놔야죠. 이 지목을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한다. 국어 하나 기억해놓고.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을까요? 맞죠. 정착물 맞는데 이건 독립정착물로 외웠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속정착물. 자, 주택의 분류 보죠. 이제 넘어가서 주택의 분류. 우리 암기돼 있어야죠. 주택의 분류. 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했던 것이 연세, 가중, 그 다음에 4, 4, 3, 3, 6이죠. 660. 첫 번째만 초과 이렇게 나오고, 자, 나머지는 다 이해한데 다가구와 다중주택이 똑같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다중주택은 독립된 형태가 아닌 거죠. 독립된 형태가 아니한 것으로 학생, 직장인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다중주택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5개층 이상. 자,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게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자, 연립 나오면 무조건 하나가 초과가 연립밖에 없죠. 연립은 초과가 나와야 돼요. 660 초과 4개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다중주택은 36 이하 이하인데 3개층 이하 660 이하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얘가 독립된 형태가 아니한 것으로가 나와야죠. 그래서 독립된 형태가 아니한 단독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그러면 얘는 다중, 학생과 직장인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렇게 나왔고, 자, 다세대 나오면 다세대. 자, 다세대는 4, 6 이하 이하는 얘밖에 없네요. 그럼 뭐 의미 없,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660 이하, 4계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다가구라고 나왔는데 다가구는 3계층 660 이하, 3계층 이하 660 이하. 여기에 19세대 이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3, 6 이하 이하. 얘와 얘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독립된 형태가 아니면 다중, 3, 6 이하 이하 나왔을 때 그런 말이 없으면 다가구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자, 이번에 나온 건, 자, 계층이란 말을 좀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이제 문제로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5층인데 1층을 전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이 얘가 1000제곱미터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5층이지만 1층이 전부 필로티니까 몇 개층이에요? 4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4계층. 우리가 외웠던 건 이건 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4계층. 4계층이니까 연세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연립 아니면 다세대겠네요. 근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660 초과했죠. 그럼 뭐라고 한다? 연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5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건 다세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5번 보죠. 도시형 생활주택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거죠. 몇 세대? 300세대 외워야 되고,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단지형 연세에다가 소형주택 이렇게 나와야죠. 단지형 연세 소형. 중요한 건 학개론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잠깐 보면 분양가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분양가를 싸게 팔아라.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다? 분양가. 이 가가 뭐예요? 가격이죠. 이 분양은 뭐? 신규 주택의 가격을 싸게 팔아라는 얘기죠. 무슨 법?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 2개를 좀 기억해 놔야 돼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주택법이 나와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나와야 되고,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 국장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 뭐예요? 이제는 나올만 한데 투기, 그래요. 이거 나와야죠. 투기 과열주고. 이것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죠.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주고 이렇게 기억해놓고 학계로인데 주택법이 거의 등장을 안 하는데 여기 두 개에서 등장하는 거 기억해놓고 6번에 보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고 나왔어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주택 아닌데 주거용. 이걸 뭐라고 한다? 준주택. 자, 근데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준주택이 아닌 거라고 단답형이 나왔어요. 이 준주택 네 가지 뭐가 있다? 오노, 닭이, 기다든 닭이든 어쨌거나 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준주택 네 가지 기억해 놓고 자, 7번에 일반 기숙사. 원래 기숙사인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일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학교, 공장 나오면 학교는 학생, 공장은 종업원 얘기하는 거죠. 학생, 종업원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공동주차시설이 50% 이상인 걸 얘기한다. 이 지문은 사실 얘를 속이기 위해서 낸 거예요. 학생, 직장인 나오면 다중인데 여기에 학생,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기숙사, 종업원 있는 거 공장, 기숙사. 자, 주택의 분류.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에 표준산업 분류 외워야죠, 무조건.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부동산업을 두 개로 크게 구분해요. 하나는 임대 및 공급업, 다른 하나는 관련 서비스업. 임대 및 공급업을 다시 두 개로 구분할 때 임대업, 여기가 중요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와야 돼요. 개공.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나머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번에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요. 자, 투자업 있다 없다? 없다. 금융업도 없다. 중요한 건 건설업이나 건축업이란 표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업은 들어가죠. 관리업은 있는데 이 관리업이 나오면 항상 앞에를 봐야죠. 여기에 뭐는 안 된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은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시설들 기타 부동산에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기억해놔야죠. 투자업, 금융업 안 되고 건설업, 건축이라는 말 쓰지 않고 관리업 나오면 앞에 기타 부동산 시설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한번 정리해보죠. 자, 머릿속에 구분됐던 것이 있다라면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이라고 나왔네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개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어요. 대리업 포함하고 있고 이 자문은 무슨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이죠. 투자 자문업을 얘기한다. 투자업과는 다른 거죠. 투자 상담업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제 관리업에서 부동산 관리업에서 자, 분류체계 세부 예시에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관리업 앞에는 모든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번 먼저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나왔어요. 임대업에는 앞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거용 임대업, 비주거용 임대업, 뭐 기타 부동산 임대업 다 가능하다.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업에 있는 이 부동산은 하나가 빠진다. 뭐가 빠진다? 기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 비주거용의 관리, 사무용 건물은 비주거용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용, 상업용은 비주거용. 아파트 주거용이죠. 자, 관리는 다 맞다. 근데 여기에 기타나 기타 부동산 시설에 여기에 관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관리업 앞에는 항상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관리업 앞에. 자, 6번 보니까 임대 및 공급업은 이라고 나왔네요. 이걸 두 개로 구분할 때 자, 임대업과 얘가 중요하죠. 뭐라고 한다?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한다. 개발 및 공급업. 별표 체크해놓고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걸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건설업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건축 및 공급업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개발 및 공급업, 개공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공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잘 체크해야 돼요. 제가 했던 걸 따라하면 좋지만 이게 뭐 그대로 따라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그라미를 쳐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 나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와 연결된다. 이런 걸 계속 동그라미 쳐보면서 연습하셔야 된다. 자, 토지의 특성 보죠.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자, 매년 나오는 건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거나 주택의 분류가 나오거나 표준산업 분류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 문제 나오는데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 이건 꼭 기억해 놔야죠. 자, 보죠. 부부연계가 있는데 자연적 특성의 부부연계가 있고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분합, 병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부부연계의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물리적 성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인문적 특성은 된다예요. 변할 수 있는 거. 인문적이란 건 토지를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생겨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은 변하는데 뭐가 어떤 성질이 경제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경제적 또는 용도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1번부터 보죠. 부중성. 자, 이걸 물리적으로 바꾸면 뭐가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라고 나와야죠. 부중성 만들지 못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자, 토지의 공급을 비탄력화 시켜서 우리가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건데 공급의 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이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중성이냐 개별성이냐 부중성이냐 부동성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걸 잘 체크할 수 있어야죠.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부중성 맞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들겠네요. 근데 만들지 못하니까 귀하겠죠.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귀하니까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겠네요. 수요자가 경쟁하면 지가가 뭐한다? 비싸진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갖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형성하기 어렵다, 균형 가격 형성을 어렵다. 똑같은 말이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많아야 같아져야 균형을 이루는 거죠. 같지 못하면 우리가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발생해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겠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멈추지 않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를 우리가 가격이 뭐 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가격 왜곡될 수 있다. 자, 특히 이게 이제 토지일 경우에는 단계는 아예 만들지 못하고 자, 장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장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단기에는 거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토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일 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다른 걸 얘기할 때 단기에 더 균형 잡기가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단기의 균형이 어렵다. 단기의 왜곡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 자, 이번에 보니까 가치의 정의가 장래 뭐를 편익을 장래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 그래서 가치는 무조건 뭐다? 현재 값이에요. 가치는 현재 값.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가치를 정의할 때 가치는 현재 값이고 우리가 사용가치 같은 거 유학집이 있었죠. 이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야 이걸 땔감으로 쓰면 100원도 안 해. 이거 근데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교재로 쓴다면 100만 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관적일 수도 있죠. 주관적, 추상적일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 했었고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정의는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편익. 이 편익은 사실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금전을 얘기한다.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니까 토지에서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뭐예요? 처분할 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거 우리 이제 감정평가에서 배웠을 때 가치의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감정평가 방법이 뭐예요?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수익 환원법이죠. 워낙 중요하죠. 이걸 얘기할 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걸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되겠네요. 장래니까. 그래서 무슨 원칙과 관련돼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영속성, 가치,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예측의 원칙은 모두 다 장래 수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장래 수익.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영속성, 장래 수익을 땡겨오면 가치,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격 정하는 거 수익환원법, 장래 수익은 예측을 잘해야 된다.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들이 다 연관되어 있더라라는 거였고, 자, 개별성은 다 개별적이니까 대체가 뭐하다? 어렵다가 중요한 거죠. 대체가 어려우며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일물일가가 적용되려면 재화가 뭐 해야 돼요? 개별적이면 안 되네. 동질해야 되겠죠. 재화가 동질성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네요. 그럼 재화가 동질성이 있는 시장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상적인 시장이 있었어. 뭐? 완전이죠. 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 정동진이었죠. 동자가 재화의 동질성이었어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자, 부중성 보니까 자, 물리적 관점에서의 공급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자연적 특성이니까 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리적 공급 나오면 안 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연적 특성이면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러면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영속성으로 물리적 감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는 마모파손 얘기하는 거죠.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영속성으로 물리적 감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성으로 물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나오면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된다. 자, 5번에 보니까 부중성으로 자, 만들지 못하니까 소유욕을 발생시켜서 유한한 거죠. 유한하고 희소해서 서로 차지하고 싶어서 자, 수요자가 경쟁을 하더라. 팔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니까 수요 경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수요자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지가가 뭐한다? 높아진다. 지대도 높아지겠죠. 지대가 높아지는 걸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가 발생한다. 지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땅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 지문 하나로 부동성의 특성을 좀 기억해놔야죠. 파생되는 현상을. 자, 만들지 못해서 유한하고 희소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수요자가 경쟁할 거고, 그럼 땅값이나 지대가 비싸질 거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부중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6번 보죠. 개별성. 자, 개별성에 의해서 보니까 여기에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정보 수집이 어렵고,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정보의 비공개성.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정보 얘기 나오면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할 때 정보를 알아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건 정보 비용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정보를 알아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자,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하는 요인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이것들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정보가 파악하기 어렵다. 정보 수집이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정보 나오면 개별성. 자, 영속성 나오면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죠.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감가상각은 세금일 때 쓰는 얘기고 감정평가일 때는 뭐라 그래요? 감가를 수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그럼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는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옆에 쓰레기 매립지 있으면 외부 환경에 따른 감가가 있죠. 경제적 감가는 있는데 마모 파손에 의한 감가가 없어서 물리적 감가가 배제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아서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지자체 영역이 있다면 A 지자체에 그 지역에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에 보유세를 낸다면 지방세 세 가지 나오면 뭐예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이때 보유세라면 재산세 얘기하는 거죠. 그 지자체 영역에 딱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 있는 세금은 그 지자체에 내야 돼.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지자체에 내야 된다. 해당 지자체에 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부동성 보죠. 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지역화시켜서 임장활동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역화는 지역마다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중요하죠. 지역마다 다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지역마다 같은 부동산이 있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지역시장마다 다르다. 수요 공급도 지역마다 다르다. 이걸 지역화, 국지화라고 얘기하죠. 지역마다 다르다. 아까 임장활동을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였죠.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 하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죠. 우리가 부동성 나올 때 외부 지역에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꼭 외워놔야죠. 자, 외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거가 상대적으로 개별 분석에서 관련된 암기 코드는 뭐예요?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부동성 나오면 이런 얘기를 쭉 다 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다 부동성. 부동성이 답인데 없으면 인접성 찾아도 괜찮다. 자, 10번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실 답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많이 답으로 나왔어요. 자, 최유효 이용의 근거. 토지를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근거, 필요성이 뭐냐? 즉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건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토지를 차지했으면 잘 이용해야지.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잘 이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토지의 용도가 이용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다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의 용도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용도가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의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찾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건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 얘는 자연적 특성이고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 11번 보죠. 자,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맞고, 자, 용도가 다양하대요. 용도가 다양하면 용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 개의 용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환은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도를 바꾸고 있는 중간에 토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행지와 후보지죠. 후보지와 이행지가 가능했던 것도 용도를 바꿀 수 있었다. 그럼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용도가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바로 딱 떠올려야 될 것이 용도가 다양하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이행은 전환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행 전환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후보지 이행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토지의 무슨 성격 때문이냐라고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번 보죠. 영속성. 자, 학개론에서 우리 처음부터까지 계속 공부할 때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얘기할 때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임대사업을 영업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임대료 수입의 가유순전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했죠. 현금 흐름, 현금 수지. 자, 가치상승분은 처분할 때 얻어지는 거죠. 돌아오는 지분복귀액이란 말을 썼었어요. 이거의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했죠. 매각 현금 흐름. 얘와 얘의 차이점을 봤을 때 중요한 거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 대신에 잔금, 소득세 대신에 양도소득세. 중요하잖아요. 다시 영업현금으로 해서 우리가 가공기 유비하면 순 나오잖아요. 이때 B가 영업경비인데 이 매각에서는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 여기서 순부채 전이해서 부채 서비스액 뺐는데 여기서 뭘 뺀다? 잔금. 여기 전세 후에 세금이 소득세인데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를 뺀다. 이 차이가 중요했었어요. 어쨌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입은 항상 계속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이걸 얻을 수 있었던 건 영속성 때문이다. 이 가치 나왔잖아요. 가치. 이 가치는 뭐 때문에? 장래 수익을 땡겨와야죠. 현재 값으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이 가치를 만드는 게 뭐였어요? 영속성이었어요. 장래 수익이니까.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임대료 수익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없어지지 않아서 두 개가 항상 보장된다. 이 영속성.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워낙 시험 문제 그동안에 많이 나와서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안 나오는 거지 덜 중요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외부 효과 나왔네요. 그럼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부인 나올 수 있죠. 부동성, 인접성. 14번에 보니까 자, 부동성으로 자, 자연적 특성이니까 물리적 위치, 물리적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연적 특성. 아까 다시 한번 보면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부동성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영속성 물리적 감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근데 위치 가변성으로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위치는? 경제적 위치는 여기에 물리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위치가 나오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으로 경제적 위치는 변한다. 또 하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여기에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론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해요. 용도 바꿔서 공급을 늘렸으니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자, 15번에 보니까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대요. 물리적으로 고정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불변 얘기하는 거죠. 불변을 다른 말로 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됐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 무슨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물리적 공급이 불변이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부중성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 감가 안 된다. 영속성, 물리적 대체 불가능하다. 개별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뭐 된다? 국지화, 지역화 된다. 이 말 나오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자, 16번 보죠.
자, 부증성으로, 자, 이걸 좀 어렵게 냈어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토지 공급은 물리적인 측면의 토지에 대해서 뭐 어렵게 썼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물리적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럼 양이 불변이다 얘기하는 거죠. 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 된다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건 장단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안 된다. 자, 우리가 완전 비탄력 잠깐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가격 양 있을 때 수직선이 완전 비 내린다. 그럼 얘가 좌우로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양 감소 증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불변이다. 양이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양이 일정, 양이 불변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나 얼마예요? 100이에요. 가격이 10원이도 100, 100원이어도 100, 1000원도 100, 만원일도 100.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100이죠. 그래서 함수식을 Q는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다는 건 이 함수식을 봤을 때 가격이 없잖아, 함수식에. 가격과 상관없이라는 얘기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100으로 일정하다를 얘기한다. 완전 비탄력.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기억해놔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면 가격 탄력성은 얼마다? 이거 다 와야 되는데 얼마예요? 0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양은 100으로 일정한데 양의 변화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의 변화율이 없어요. 양의 변화율이 0이에요. 이 말은 양이 불변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가격 변화율 분의 양 변화율 썼단 말이에요. 양 변화율 위에가 0이래. 그럼 탄력성 얼마?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을 딱 정의해놔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완전 비탄력으로 표현한 거다. 부중성. 자, 17번에 보니까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여기에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이니까 당연히 부동성. 그래서 다른 재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토지 공개념은 공익을 우선하는 거죠. 공익을, 다수의 이익을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헌법에 토지에는 공개념이 있어서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부가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들 수 있었다면 정부는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정부 땅이 없어. 그러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공용개발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죠.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서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개별성으로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표준화가 안 된다. 표준화가 안 된다. 표준화가 어려우면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비조직화죠.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자, 표준화,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려운 거죠. 같은 게 없으니까 같은 것끼리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를 선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게 없대. 비슷한 것 중에 대표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를 선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 내에 토지 가격이나 토지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표준지였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것도 개별성 때문이에요. 다 다르니까 대표성 토지를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표준지 왜 선정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뭐 하기 위해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가 나오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죠. 그래서 국장이 토지의 지표나 토지 정보에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토지 거래의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표준지를 정하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 좀 배우고. 자, 20번에 보니까 장기적 배려해야 된대요.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니까 영속성. 근데 이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한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가역성.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잘 고민해서 고려해서 부동산 활동해야지. 산을 깎아서 개발하면 잘못 개발하면 원래 산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가역성이 있어서 먼 미래까지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거 영속성, 비가역성. 자, 1단원을 봤는데 자, 지문들이 뭐 긴 지문들은 아니에요. 다 기출 지문이에요. 기출 지문을 다 옳게 바꾼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걸로. 근데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모든 단어를 꼼꼼히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몇 개 있었죠. 이런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서 맞고 틀리고를 빨리 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어볼 때 가능한 동그라미 치면서 아무데나 쳐도 괜찮아요. 쳐다보면 치다 보면 이게 중요했다는 걸 스스로 느껴질 거니까 동그라미 중요한 걸 체크하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쉬었다가 경제를 보죠.